재벌 안재혁이 가정부의 딸이 아들에게 이상한 비밀 언어를 가르치는 것을 발견했을 때 그는 그것이 단순한 장난이라고 생각했지만 진실은 그가 믿었던 모든 것을 산산조각 냈다. 침묵 위에 지어진 저택 안에서 권력은 소리를 낼 수 없었지만 하나의 소리가 그 침묵을 깼다. 희미하고 꾸준하며 리듬이 있고 저항하는 그 두드림은 재벌의 제국인 대리석 홀 전체에 울려 퍼졌다. 안재혁에게 통제는 전부였다. 하지만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통제할 수 없다. 없다. 그 소리 뒤에는 그의 아들과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아야 할 한 소녀가 있었다. 한 제국의 상속자에게 잊힌 언어와 그의 아버지가 묻어버린 진실을 가르치는 가정부의 딸. 때로는 반항처럼 보이는 것이 도움을 요청하는 절규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때로는 가장 작은 암호가 가장 큰 비밀을 열어젖힐 수 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부와 권력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다. 하나의 소리가 어떻게 이 둘을 산산조각 내고 그 이후에 모든 것을 바꾸었는지에 대한 이야기다. 재벌의 침묵하는 집안에 이상하고 리듬감 있는 두드림이 울려 퍼졌다. 안재혁은 모든 것을 통제하는 사람이었다. 하지만 그는 이 소리만은 통제할 수 없었다. 그것은 음악이 아니었고 그가 전혀 통제할 수 없다고 느끼는 유일한 곳, 즉 그의 아들의 방에서 나는 소리였다. 안재혁은 실크 넥타이를 늦췄다. 그는 방금 부산에서의 12시간 협상을 마치고 돌아온 참이었다. 그 거래로 그는 또 다른 1,000억 원을 벌게 될 터였다. 그것이 그를 행복하게 만들었어야 했지만 승리는 공허하게 느껴졌다. 두드리는 소리는 희미했지만 그를 짜증나게 했다. 끈질기고 패턴이 있는 소리였다. 그의 17살짜리 아들 민규는 공부를 하고 있어야 했다. 안재혁은 현관의 차가운 대리석 바닥을 가로질러 걸었다. 그 집은 도시의 불빛을 내려다보는 유리와 돌로 된 걸작이었지만 집은 아니었다. 그것은 하나의 성명서였다. 저녁 시간이 되자 그의 가정부 은영을 제외하고 직원들은 이미 퇴근한 상태였다. 그녀는 아마도 다음 날을 준비하기 위해 부엌에 있을 것이다. 그가 서쪽 별채에 가까워지자 소리는 조금 더 커졌다. 그것은 고집스럽고 정확한 소리였다. 안재혁은 익숙한 분노의 매듭이 뱃속에서 조여드는 것을 느꼈다. 민규는 한 과목뿐 아니라 3과목에서 낙제하고 있었다. 그의 과외 교사들은 모두 당황했다. 그들은 민규가 똑똑하지만 매우 무관심하다고 말했다. 안재혁은 아들에게 모든 것을 주었다. 최고의 학교, 작은 집보다 더 비싼 차, 보장된 미래. 그리고 그 대가로 민규는 그에게 침묵, 나쁜 성적, 그리고 증오에 가까운 찌푸린 표정을 주었다. 안재혁은 내일 도쿄에서 이사회가 있었다. 그는 이럴 시간이 없었다. 그는 민규가 침실에서 휴대폰이나 컴퓨터를 보고 있을 것이라 예상했지만 소리는 민규의 방에서 나는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오래된 서재에서 나는 소리였다. 안재혁은 멈춰 섰다. 아무도 그 서재를 사용하지 않았다. 그곳은 그의 아버지의 오래된 책들로 가득 찬 어두운 방이었다. 안재혁은 노크 없이 무거운 참나무 문을 밀어 열었다. 안의 광경은 그를 얼어붙게 만들었다. 그의 아들 민규는 책상에 없었다. 그는 바닥에 앉아 있었다. 그의 긴 다리는 꼬여 있었고 등은 오래된 가죽 안락의자에 기대 있었다. 그리고 그의 앞 작은 발 받침대 위에 12살짜리 소녀가 앉아 있었다. 안재혁은 그녀를 즉시 알아보았다. 소희, 가정부의 딸. 단순한 포니테일로 뒤로 묶은 밝은 금발, 머리에 작은 소녀였다. 그녀는 엄마 은영과 함께 부엌에서 숙제를 하고 있어야 했다. 그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았다. 그들은 서로를 골똘히 바라보고 있었다.
소희는 작고 윤이 나는 나무자를 들고 있었다. 그녀는 연필로 발받침대에 다리를 빠르게 복잡한 패턴으로 두드리고 있었다. 민규는 무릎 위에 법률용 노트를 들고 있었다. 그는 소녀를 보고 있지 않았다. 그는 고개를 숙이고 듣고 있었다. 그는 노트에 정신없이 휘갈겨 썼다. 그는 글쓰기를 마치고는 자신의 연필을 자신의 공책 표지에 훨씬 더 느리게 두드렸다. 소희는 듣고 고개를 끄덕인 다음 더 빠르고 더 자신감 있는 리듬으로 다시 두드리기 시작했다. 이게 뭐냐? 안재혁이 물었다. 그의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칼처럼 침묵을 갈랐다. 민규는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다. 법률용 노트는 그의 무릎에서 미끄러져 바닥에 쨍그랑 떨어졌다. 그가 아버지를 보았을 때 그의 얼굴은 어둡고 익숙한 붉은색으로 물들었다. 그것은 죄책감이 아니었다. 그것은 분노였다. 나가. 민규가 으르렁거렸다. 소희는 놀라지 않았다. 그녀는 단순히 두드리는 것을 멈췄다. 그녀는 고개를 돌려 안재혁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은 맑고 침착했다. 그 안에 두려움은 없었다. 그것은 그녀가 복도에서 그를 지나칠 때 주는 것과 같은 시선이었다. 단순하고 정중한 인정의 시선. 그것은 그를 불안하게 만들었다. 내가 질문했다. 안재혁은 그의 목소리를 위험할 정도로 낮추어 말했다. 그는 방으로 들어섰다. 지금 6시다. 너는 삼각법에서 낙제하고 있다. 내 수능 모의고사가 3개월 남았는데 너는 여기서 가정부 딸과 게임을 하고 있다. 그 말은 민규를 찌르기 위한 것이었지만 그 소녀에게도 상처를 주었다. 안재혁은 신경 쓰지 않았다. 그는 바닥에 있는 법률용 노트를 보았다. 그는 그것을 가리켰다. 이건 게임이 아니에요. 민규는 몸을 일으키려 허둥대며 말했다. 그는 아버지처럼 키가 컸지만 늘 구부정했다. 마치 자기 삶의 무게가 너무 무거운 듯이 항상 구부정했다. 그럼 뭐냐? 안재혁이 도전했다. 내 시간을 낭비하는 새로운 방법이냐? 넌 이미 예전 방식들은 모두 마스터했잖아. 아버지랑 상관없어요. 민규가 소리쳤다. 내 성적이 너무 낮아서 사립국제고에서 나한테 직접 전화할 때 안재혁이 가까이 다가서며 말했다. 네가 하는 모든 것은 내 사업이다. 너는 안씨 가문의 사람이야. 나를 당황하게 만들지 마. 당황스럽지 않아요. 민규는 여전히 조용히 발받침대에 앉아있는 소녀를 향해 격렬하게 손짓했다. 이건 모수부호예요. 안재혁은 쳐다봤다. 모수부호, 옛날 전쟁 영화에 나오는 것처럼 너희가 하고 있는 게 그거라고. 이건 언어예요, 아빠. 단순한 소리가 아니에요. 그건 죽은 언어다. 쓸모없어. 안재혁이 단호하게 말했다. 그는 아들을 지나쳐 소녀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그를 보고 있었고 그녀의 손은 무릎 위에 단정히 접혀 있었다. 그리고 그는 소희에게 말했다. 너는 네 엄마와 함께 있어야 한다. 내 아들을 방해하지 말고. 저는 아저씨 아들을 방해하는 게 아니에요. 소희는 목소리가 작았지만 맑게 말했다. 떨리지 않았다. 가르치는 중이에요. 안재혁은 거의 웃을 뻔했다. 그 부조리함이 압도적이었다. 가르친다고 12살짜리 소녀가 그를 가르치고 있다고. 네가 시간당 50만 원짜리 과외교사들도 못 가르치는 뭘 가르칠 수 있다는 거냐. 소희는 저에게 중요한 걸 가르쳐주고 있어요. 민규가 아버지와 소녀 사이에 끼어들며 소리쳤다. 그건 아버지가 저에게 해준 것보다 훨씬 더 많아요. 아버지는 그냥 저한테 돈이나 던져주고 아버지가 되라고 기대할 뿐이잖아요. 나는 네가 성공하기를 기대한다. 안재혁이 반박했다. 어둠 속에서 비밀 게임이나 하는 실패자가 아니라
그들은 서로 몇 센티미터 간격으로 서 있었다. 아버지는 권력과 맞춤 양복의 요새. 아들은 비싼 옷과 날 것에 분노로 무너져가는 뼈대. 아버지가 싫어요. 민규가 속삭였다. 그 말은 조용했지만 어떤 소리보다도 안재혁을 더 강하게 때렸다. 민규는 그의 어깨를 안재혁의 가슴에 부딪히며 지나쳐 뛰쳐나갔다. 그는 복도를 따라 그의 무거운 발소리가 울리는 것을 들었고 이어서 그의 침실 문이 쾅 닫히는 소리가 들렸다. 에어컨의 웅궁거리는 소리를 제외하고 서재는 다시 침묵에 잠겼다. 안재혁은 가정부의 딸과 단둘이 남겨졌다. 그는 분노뿐 아니라 싫다는 그 말 때문에 떨고 있었다. 그는 소녀를 보았다. 그녀는 움직이지 않았다. 그녀는 폭풍의 고요한 중심이었다. 너 민규에게 뭘 했지? 안재혁은 목소리를 낮추어 물었다. 그는 갑작스럽고 날카로운 의심을 느꼈다. 이것은 무엇에 관한 것인가? 소녀의 엄마 은영이 배후에 있는 것인가? 이것이 돈을 위한 어떤 수작인가? 저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아저씨. 소희가 말했다. 그녀는 발받침대에서 일어섰다. 그녀는 나이에 비해 작았다. 민규가 변했어. 안재혁은 혼잣말처럼 생각했다. 예전보다 더 나빠졌어. 낙제하고 있어. 반항적이야. 그리고 이제 너에게서 이 말도 안 되는 것을 배우고 있어. 말도 안 되는 것이 아니에요. 소희가 대답했다. 그럼 뭔데? 안재혁은 몸을 숙여 바닥에 떨어진 법률용 노트를 집어들었다. 그는 페이지를 보았다. 그것은 깔끔한 열들로 덮여 있었다. 한쪽에는 알파벳 글자들이, 다른 쪽에는 점과 선의 패턴들이 있었다. 그 아래에는 민규가 단어들과 그에 해당하는 암호를 연습하고 있었다. 안재혁은 민규가 마지막으로 쓴 줄을 보았다. 잊지 마. 안재혁은 의심으로 날카로운 목소리로 읽었다. 이게 뭐지? 뭘 계획하고 있는 거야? 저희는 아무것도 계획하고 있지 않아요, 사장님. 소희는 침착하게 말했다. 그럼 왜 이걸? 왜 암호지? 소녀는 손에 든 연필과 자를 보더니 다시 안재혁을 바라보았다. 저희 증조 할아버지가 군인이셨어요. 그녀는 조용히 말했다. 전설적인 참전 용사였죠. 할아버지는 이 암호가 자신의 생명을 구했다고 말씀하셨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보지만 보지 못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듣지만 듣지 못해요. 그녀는 안재혁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녀는 말했다. 소음 아래 숨겨진 것들을 들어야 해요. 안재혁은 이상한 오한을 느꼈다. 그녀의 말이 그의 아버지도 하셨던 말과 비슷했다. 하지만 얘는 가정부의 딸이었다. 그는 이사회실을 지휘하는 재벌이었다. 12살짜리에게 훈계를 들을 수는 없었다. 너는 내 아들을 가르치는 일을 그만둔다. 안재혁이 말했다. 그 말은 최종적이었다. 부엌으로 가. 내 엄마에게 다시는 민규와 단둘이 있는 것을 발견하면 해고될 것이라고 말해. 내 말 이해했니? 소희의 침착한 표정이 마침내 깨졌다. 두려움의 깜박임이 그녀의 얼굴을 스쳤다. 그녀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녀의 엄마를 위한 것이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사장님. 가. 그녀는 빠르게 방을 걸어 나갔고 안재혁을 어두운 서재에 홀로 남겨두었다. 그는 오랫동안 그곳에 서 있었고 법률용 노트는 여전히 그의 손에 들려 있었다. 그는 점과 선들을 보았다. 그것은 그가 읽을 수 없는 언어였고 그의 집 안에 있는 비밀이었다. 그는 아들이 문제라고 생각했다. 그는 소녀가 방해물이라고 생각했다. 그는 틀렸다. 그 두드림은 단지 시작일 뿐이었고 그것이 드러낼 진실은 그를 완전히 말문이 막히게 할 것이었다. 안재혁은 손에 든 무거운 법률용 노트를 들고
서재의 침묵 속에 서 있었다. 방은 오래된 가죽과 종이 냄새가 났다. 그는 페이지 위로 엄지손가락을 문질렀다. 점과 선들, 그가 이해하지 못하는 언어가 그의 집, 그의 지붕 아래에서 가르쳐주고 있었다. 그는 시장을 이해하는 사람이었다. 그는 지렛대, 위험, 투자 수익을 이해했다. 그는 스프레드 시트를 보고 회사의 미래를 볼 수 있었다. 그는 이 페이지를 보았지만 뒤죽박죽의 표시들 외에는 아무것도 보지 못했다. 잊지 마. 그것은 위협이나 경고처럼 느껴졌다. 그는 방을 둘러보았다. 그의 아버지, 안윌리엄은 이 서재에서 말년을 보냈다. 안재혁은 거의 들어오지 않았다. 그의 아버지, 안윌리엄은 다른 종류 중의 남자였다. 그는 원래 회사를 세운 사람이었지만 더 부드러웠다. 그는 군대에서 복무했다. 그는 철학과 역사에 관한 책을 읽었다. 안재혁은 항상 이것을 약점, 집중력 부족으로 보았다. 안재혁은 집중함으로써 회사의 가치를 3배로 늘렸다. 그는 오래된 책이나 죽은 언어에 시간을 낭비할 수 없었다. 소음 아래 숨겨진 것들을 들어야 해요. 소녀의 말은 대담했다. 그것은 하인의 아이의 말이 아니었다. 그것은 자신이 그가 모르는 무언가를 알고 있다고 믿는 사람의 말이었다. 그는 분노가 차갑고 날카롭게 돌아오는 것을 느꼈다. 그는 아들에게 해고당했고 12살짜리에게 훈계를 들었다. 그는 법률용 노트에서 종이를 찢어내고 그것을 접어 양복 주머니에 넣었다. 그리고 그는 부엌으로 걸어갔다. 부엌은 저택의 반대편에 있었다. 그것은 거대한 스테인리스 스틸 방이었고 전문적이고 깨끗했다. 가정부 은영은 큰 중앙 아일랜드 식탁에 서서 대리석 조리대를 닦고 있었다. 그녀는 30대 후반의 여자로 딸과 같은 금발머리였지만 그녀의 머리는 단단한 쪽으로 묶여 있었다. 그녀는 평범하고 효율적이며 거의 보이지 않는 사람이었다. 안재혁은 그녀를 3년 동안 고용했다. 그는 그녀와 한 번에 10단어 이상 말해본 적이 아마 없을 것이라고 깨달았다. 은영, 그가 말했다. 그녀는 닦는 것을 멈췄다. 그녀는 그에게 돌아서서 손을 앞으로 모았다. 사장님, 필요하신 것이 있으신가요? 당신의 딸, 소희. 그녀가 내 아들과 함께 서재에 있었지. 은영의 얼굴은 변하지 않았지만 안재혁은 그녀의 손이 조여지는 것을 보았다. 어머니의 반사작용. 사장님, 소희는 저와 함께 여기에 있어야 했는데 숙제를 마친 다음에요. 사장님, 저는 그녀가 서재에서 책을 읽도록 허락했어요. 그녀는 아주 조용해요. 읽고 있는 게 아니었어. 안재혁이 말했다. 그는 더 가까이 걸어갔다. 그는 그녀가 거짓말을 하는지 보고 싶었다. 그녀는 민규와 함께 있었어. 그들은 어떤 종류의 비밀 게임에 몰두하고 있었지. 은영의 눈썹이 찌푸려졌다. 게임이요, 사장님. 소희는 게임을 많이 하지 않는 것 같은데요. 그들은 암호를 사용하고 있었어. 모스부호. 당신의 딸이 그에게 가르치고 있었지. 이 말에 은영의 표정이 바뀌었다. 그것은 죄책감이 아니었다. 그것은 인정과 두려움 같은 것이었다. 아, 그녀는 목소리를 낮추며 말했다. 그거요. 그러니까 알고 있었군. 안재혁이 말했다. 그것은 비난이었다. 그녀가 그걸 연습하는 건 알고 있었어요, 사장님. 그건 그녀의 증조 할아버지의 것이었어요. 그녀는 말을 흐리며 조리대를 내려다보았다. 그녀의 증조 할아버지가 참전 용사라고 했지. 그녀가 나한테 말했어. 안재혁의 목소리는 참을성이 없었다. 그게 내 아들과 무슨 상관이지? 저는 모르겠어요, 사장님. 은영이 다시 그를 올려다보았다.
그녀의 눈은 정직했다. 정말로 모르겠어요. 민규가 어느 날 정원에서 그녀가 벤치를 두드리는 것을 보았어요. 민규가 그녀에게 그것에 대해 물어봤죠. 그리고 당신은 이것이 계속되도록 허락했군. 사장님. 은영은 목소리를 떨지 않고 아주 조용하게 말했다. 사장님의 아드님은 외로운 아이예요. 제 딸은 조용한 아이고요. 저는 그들이 그냥 이야기를 나누는 줄 알았어요.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외로운 아이, 안재혁이 반복했다. 그 말은 말도 안 되는 것처럼 들렸다. 그는 과외 교사들이 있고 운전기사가 있고 원하는 모든 것에 접근할 수 있다. 그는 친구가 없어요, 사장님. 은영이 간단하게 말했다. 그 말은 공중에 매달렸다. 그것은 사실이었다. 안재혁도 알고 있었다. 민규가 아는 소년들은 안재혁 같은 다른 남자들의 아들들이었다. 그들은 친구가 아니라 경쟁자였다. 그것이 요점이 아니야. 안재혁은 정신을 차리고 말했다. 요점은 내 아들이 학교에서 낙제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반항적이고 나는 그가 당신의 딸에게서 쓸모없는 암호를 배우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그것은 방해물이다. 이제 그만두어야 한다. 은영은 얼굴이 창백해진 채 고개를 끄덕였다. 네, 사장님. 나는 소희에게 다시는 그와 단둘이 있는 것을 발견하면 당신이 해고될 것이라고 말했다. 나는 당신에게도 똑같이 말하고 있다. 그는 그녀가 그 위협을 받아들이는 것을 지켜보았다. 그는 그녀의 손에서 약간의 떨림을 보았다. 그녀는 싱글맘이었다. 그녀는 이 직업이 필요했다. 그는 그것을 알았고 그녀도 그가 그것을 알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이것이 지렛대였다. 이것은 그가 이해하는 언어였다. 알겠습니다, 사장님. 다시는 이런 일이 없을 거예요. 그녀가 말했다. 좋아. 그는 떠나기 위해 돌아섰다. 사장님. 그는 멈춰서 뒤를 돌아보았다. 그건 쓸모없는 게 아니에요. 은영이 바닥을 보며 말했다. 그 암호는 쓸모없는 게 아니에요. 나에게는 쓸모없고 내 아들의 미래에도 쓸모없다. 제 할아버지, 소희의 증조 할아버지는 2년 동안 전쟁 포로였어요. 그는 혼자 감방에 있었죠. 옆 감방에 있던 남자는 장교였어요. 그들은 서로를 본 적이 없었지만 그 암호를 사용했어요. 그들은 벽을 두드렸어요. 단지 점과 선둘러요. 안재혁은 침묵했다. 그것이 그들이 살아남은 방식이에요. 은영은 오래된 물려받은 고통으로 목소리가 메어 말했다. 그것이 그들이 서로에게 강해지라고 말한 방식이죠. 그것이 그들이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던 방식이에요. 제 가족에게 그것은 게임이 아니에요. 그것은 당신이 가장 어두운 곳에 있을 때도 여전히 말할 방법을 찾을 수 있고 누군가가 당신의 말을 들어줄 것이라는 약속이에요. 안재혁은 여자를 보았다. 그녀는 3년 동안 그에게 이렇게 많이 말한 적이 없었다. 그는 그녀를 위협하고 싶었다. 그는 성공했지만 그녀는 또한 그녀의 조용한 방식으로 그를 부끄럽게 만들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부엌을 떠났다. 그는 웅장한 계단을 지나 자신의 사무실로 향하는 복도를 걸어갔다. 그는 문이 닫히는 소리를 들었다. 그는 뒤를 돌아보았다. 소희가 천을 들고 작은 팬트리에서 걸어 나오고 있었다. 그녀는 전체 대화를 안에서 듣고 있었음에 틀림없다. 그녀는 그를 보았다. 그는 눈물이나 분노를 예상했다. 그는 그저 그 똑같은 불안할 정도로 조용한 시선만을 보았다. 그녀는 엄마의 일자리가 위태롭다는 것을 알았다. 그는 칼날을 쥐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고 그녀는 그를 마치 자신이 풀려고 노력하는 퍼즐처럼 바라보았다. 그런 다음 그녀는 부엌에 있는 엄마에게 걸어갔다. 안재혁은 자신의 사무실로 들어가 문을 닫았다. 그는 책상에 앉았다.
거대한 하나의 광택 있는 흑요석 조각. 도쿄행 비행기는 8시간 후였다. 20분 후에 이사회와의 영상통화가 있었다. 그는 노트북을 열었다. 그는 분기별 예측을 보았다. 그는 시장 분석을 보았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증오로 일그러진 아들의 얼굴이 보였다. 아버지가 싫어요. 그는 법률용 노트를 보았다. 잊지 마. 그리고 그는 가정부의 이야기를 들었다. 그것이 그들이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던 방식이에요. 안재혁은 갑작스럽고 이상하며 매우 불쾌한 감정을 느꼈다. 그것은 의심의 차가운 스파이크였다. 그는 방 건너편 책장을 바라보았다. 그것은 자신의 책들, 경영 전략, 다른 재벌들의 전기, 경제학으로 가득 차 있었다. 하지만 가장 아래 선반에는 먼지가 쌓여 있고 손대지 않은 채 그의 아버지의 책들, 오래된 가죽 장정의 책들, 역사시, 그리고 얇은 짙은 파란색 책 한 권이 있었다. 공식통신부대 매뉴얼 1943년. 안재혁은 그것을 응시했다. 그는 그 책을 30년 동안 보지 못했다. 그의 아버지 안윌리엄은 전쟁에서 통신병이었다. 안재혁은 잊고 있었다. 그는 적극적으로 의도적으로 잊고 있었다. 그것은 이야기와 맞지 않았다. 재벌 안재혁은 자수성가한 사람이었다. 그는 아버지의 평범한 회사를 인수하여 제국을 만들었다. 그의 아버지 윌리엄은 과거였다. 더 부드럽고 약했던 시간. 그는 이사회 회의를 취소했다. 그는 그의 조종사에게 도쿄행 비행을 연기하라고 말했다. 그는 책장으로 걸어가 먼지 쌓인 책을 선반에서 꺼내어 책상에 다시 앉았다. 그는 그것을 펼쳤다. 첫 페이지는 차트였다. A 점선, B선점, 점점, C선점, 선점. 그는 주머니에서 접힌 종이를 꺼냈다. 그는 그것을 키보드 옆 책상 위에 펼쳤다. 그는 번역을 시작했다. 그는 접힌 종이를 보았고, 그런 다음 펼쳐진 매뉴얼, 즉 그의 아버지의 책인 공식통신부대 매뉴얼 1943년을 보았다. 안재혁은 그의 아버지가 통신병이었다는 것을 잊었을 뿐만 아니라 그는 그 기억을 묻어버렸다. 안재혁은 법률용 노트의 종이를 다시 보았다. 그는 그것을 매끄럽게 폈다. 페이지 상단에는 민규가 알파벳을 연습하고 있었다. 그의 필체는 엉성했지만 단호했다. 알파벳 아래에는 연습 단어들이 있었다. 안재혁은 SOS를 보았다. 점 3개, 선 3개, 점 3개. 그는 도움을 보았다. 오한이 그의 등줄기를 타고 올라왔다. 나왔다. 이것은 게임이 아니었다. 그것은 하나의 몸짓이었다. 그런 다음 그는 자신이 엿들은 마지막 줄을 보았다. 그는 손가락을 페이지를 따라 움직이며 글자 하나하나를 번역했다. 잊지 마. 무엇을 잊지 말라는 것인가? 그는 서재에서의 대화를 되짚어 생각했다. 소희의 말. 저희 증조할아버지는 군인이셨어요. 전설적인 참전 용사였죠. 이 암호가 자신의 생명을 구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는 부엌에서의 은영의 말을 생각했다. 그는 2년 동안 전쟁 포로였어요. 그것이 그들이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던 방식이에요. 안재혁은 깊고 낯선 불편함을 느꼈다. 그는 행동하는 사람이었다. 문제가 발생하면 그는 그것을 해결했다. 그는 팔다리를 잘라냈다. 그는 경쟁자를 샀다. 그는 수표에 서명했다. 이것은 안개였다. 그것은 감정이었다. 그는 아들의 손으로 쓰인 도움이라는 단어를 보았다. 그는 순식간에 분노를 느꼈다. 이 소녀, 소희가 그의 아들의 머릿속에 이 멜로드라마, 이 역사, 이 약함을 채워넣고 있었다.
그녀가 문제였다. 연결은 깨끗하고 완전히 끊겨야 했다. 그는 매뉴얼을 닫았다. 그는 아들에게 자신이 암호를 번역했다는 것을 보여주지 않을 것이었다. 그것이 가치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될 터였다. 그는 모든 것을 해결하는 방식대로 권위로 이것을 해결할 것이었다. 그의 방에서 민규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의 방은 값비싼 물건들의 카탈로그였다. 아직 상자에 들어있는 가상현실 헤드셋, 화면이 어두운 고급 게이밍 컴퓨터, 그가 연주하는 것을 배우지 않은 기타 컬렉션, 각각은 그를 위해 인격을 구매하려는 아버지의 시도에 대한 기념비였다. 그는 가슴속에서 분노가 불타는 것을 느꼈다. 그것은 익숙한 불이었지만 그 아래에는 차갑고 황량한 공허함이 있었다. 소희와 함께 서재에 있을 때 침묵은 달랐다. 그것은 공허하지 않았다. 그것은 가득 차 있었다. 그는 무언가를 배우고 있었다. 실제적인 것, 그를 어떤 것, 역사 사람에게 연결하는 것. 그의 아버지가 불쑥 들어와 그것을 산산조각 냈다. 그는 소희를 모욕했다. 그는 민규를 실패자라고 불렀다. 민규는 일어나 창문으로 걸어갔다. 그의 방은 서쪽 별채에 있었다. 그것은 거대하고 어두운 정원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잔디밭 저 멀리 그는 부엌의 따뜻한 불빛을 볼 수 있었다. 그는 소희와 그녀의 엄마가 그 안에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는 소희의 얼굴, 그 침착하고 조용한 지성을 상상했다. 그녀는 두려워했다. 그를 두려워한 것이 아니라 그의 아버지를 두려워했다. 그 때문에 그는 휴대폰을 집어들었다. 화면이 켜졌고 그가 거의 알지 못하는 사람들로부터 온 수십 개의 읽지 않은 문자를 보여주었다. 그는 이야기할 사람이 없었다. 그는 휴대폰을 침대에 던졌다. 그는 주먹을 꽉 쥐었다. 그는 암호에 대해 생각했다. 그는 창문으로 가서 차가운 유리 위에 손가락을 눌렀다. 그는 느리고 절박한 리듬을 두드렸다. 짧은 두드림 3번, 긴 두드림 3번, 짧은 두드림 3번. SOS. 그것은 어둠 속으로 보내진 소리 없는 메시지였다. 그는 아무도 그것을 들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아무도 듣고 있지 않다는 것을 알았다. 부엌에는 침묵이 무거웠다. 소희는 빗자루에 작은 손을 얹고 바닥을 쓸고 있었다. 은영은 은으로 된 성배 세트를 닦고 있었고 그녀의 움직임은 빠르고 화가 나 있었다. 금속이 대리석 조리대에 부딪혀 딸깍거렸다. 너는 그 말을 들었지? 은영이 딸에게 등을 돌린 채 말했다. 네, 엄마. 너는 다시는 민규에게 가까이 가지 않을 거야. 너는 이 부엌에 있거나 차고 위에 우리 아파트에 있을 거야. 다른 곳은 안 돼. 내 말 이해했니? 그가 엄마를 해고할 거야. 그럴 거예요. 소희는 질문이 아니라 사실처럼 말했다. 그는 그럴 거야. 은영은 하던 일을 멈추고 말했다. 그리고 우리는 갈 곳이 없어. 이 직업이, 이게 전부야. 소희. 이게 네 학교고, 이게 우리 집이야. 공평하지 않아요. 소희는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민규는 그냥 배우고 싶어 했을 뿐이에요. 그는 슬퍼요. 공평함은 안재혁 사장 같은 사람들에게는 중요하지 않아. 은영이 쓰라리게 말했다. 권력이 중요해. 그는 그걸 가지고 있고 우리는 없어. 우리는 하인이야, 소희. 그걸 절대 잊으면 안 돼. 증조 할아버지는 그냥 하인이셨나요? 소희가 빗자루에 기대어 물었다. 그는 그냥 일병이었지만 장교들보다 더 똑똑했죠. 그는 암호를 알았고 결국 전쟁 포로가 됐지. 은영이 돌아서며 소리쳤다. 그녀의 얼굴은 거칠었다. 그는 살아남았지. 하지만 망가져서 돌아왔어. 이건 동화책이 아니야, 소희. 이게 우리의 삶이야.
너는 안 사장님에게 복종해야 해. 그는 망가지지 않았어요. 소희는 엄마가 다시 은 제품 쪽으로 돌아선 후 속삭였다. 그는 그저 조용했을 뿐이에요. 안재혁은 사무실을 나섰다. 그는 결심했다. 그는 새로운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 그는 통제를 되찾을 것이었다. 그는 복도를 걸어 민규의 방으로 갔다. 그는 노크하지 않았다. 그는 문을 밀어 열었다. 민규는 여전히 창가에 서 있었다. 그는 돌아섰다. 그의 얼굴은 적대감의 가면이었다. 이제 뭘 원하세요? 우리는 이걸 고칠 것이다. 안재혁은 이사회실에서 사용하는 목소리로 말했다. 단호하고 최종적인 목소리. 뭘 고친다고요? 저를 고친다고요? 민규가 짧고 거친 소리를 내며 웃었다. 아버지는 17년 동안 저를 고치려고 노력했잖아요. 내 성적, 내 태도, 이 우울함. 안재혁이 손을 휘저으며 무시하듯 말했다. 나는 내 도쿄 출장을 취소하고 있다. 민규의 고개가 위로 젖혀졌다. 그는 진심으로 놀란 것처럼 보였다. 뭐라고요? 나는 여기에 머물 것이다. 우리는 너에게 새로운 학교를 찾아줄 것이다. 더 좋은 학교로. 새 학교요. 저는 고등학교 2학년 과정을 절반이나 마쳤어요. 이 학교는 분명히 효과가 없다. 안재혁이 방으로 걸어 들어가며 말했다. 나는 국제고 이사회에 전화할 것이다. 우리는 장소를 찾을 것이다. 야생 프로그램, 부트캠프, 인격을 키울 수 있는 무언가를. 부트캠프요? 민규의 목소리는 믿을 수 없다는 듯 갈라졌다. 제가 모수 부호를 배웠다고 부트캠프에 보내시겠다고요? 네가 낙제하고 있기 때문에. 안재혁이 소리쳤고 그의 침착함은 마침내 깨졌다. 내가 나를 경멸하는 눈으로 보기 때문에. 네가 내 미래를 준비하는 대신 직원들과 시간을 보내기 때문에. 너는 안씨 가문의 사람이야. 너는 그렇게 행동하기 시작해야 한다. 그게 뭔데요? 민규가 가까이 다가서며 도전했다. 그는 이제 아버지와 거의 같은 키였다. 모든 것을 사고 파는 차갑고 공허한 남자요. 아무것도 아닌 일로 싱글맘을 위협하는 남자요. 안재혁은 얼어붙었다. 너 방금 뭐라고 했어? 들었어요. 민규는 낮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소희에게 사과하고 싶어서, 아버지 대신 사과하고 싶어서 소희를 찾으려고 했는데 아버지 부엌에서 말하는 거 들었어요. 엄마를 해고하겠다고 위협했잖아요. 안재혁의 얼굴이 굳어졌다. 그건 나와 내 직원 사이의 사적인 문제다. 아니요. 그건 저 때문이잖아요. 민규는 아버지의 어깨를 밀쳤다. 아버지는 모두를 괴롭히죠. 그렇죠. 이사회도 괴롭히고, 직원들도 괴롭히고, 그리고 저도 괴롭히고, 그리고 이제 12살짜리 소녀까지 괴롭히는군요. 저 소녀, 안재혁은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말했다. 는 방해물이다. 나는 그녀가 너를 보는 것을 금지했다. 그녀의 엄마는 상황을 이해해야 한다. 아버지는 금지한 게 아니에요. 민규는 분노로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위협했잖아요. 그들의 집을 위협했잖아요. 나는 필요한 것을 했다. 비겁해요. 민규가 속삭였다. 안재혁은 그를 때렸다. 그 소리는 거대하고 묵은 상태인 방에 울려 퍼졌다. 그것은 날카롭고 최종적이었다. 민규는 소리치지 않았다. 그는 움츠러들지 않았다. 그는 그저 뺨을 만지며 그 자리에 서 있었다. 그의 창백한 피부 위로 이미 붉은 자국이 올라오고 있었다. 그는 아버지를 보았다. 그의 눈 속의 분노는 사라졌다. 그것은 더 나쁜 무언가로 대체되었다. 차갑고 죽은 확신이었다. 아버지는 절대 이해하지 못할 거예요. 민규가 조용히 말했다. 그는 아버지를 지나쳐 방을 나갔다. 민규,
어디가? 안재혁이 그를 따라 움직이며 소리쳤다. 민규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복도를 달려내려가 웅장한 계단을 2계단씩 내려갔다. 민규, 멈춰. 대문은 잠겨 있어. 안재혁이 그를 따라가며 고함을 질렀다. 안재혁은 거대한 현관문에 도착했다. 문은 열려 있었다. 그는 밤하늘을 내다보았다. 그는 민규가 집 측면을 돌아 정원과 차고로 이어지는 서비스 통로로 향하는 것을 보았다. 안재혁은 문간에서 멈췄다. 그는 숨을 헐떡이고 있었다. 그의 손이 욱신거렸다. 그는 방금 그의 아들을 때렸다. 민규가 어렸을 때 이후로 그는 그렇게 한 적이 없었다. 그는 그의 손을 보았다. 수십억 원의 거래에 서명하는 손. 경쟁자들을 짓밟는 손. 그는 졌다. 그의 집에서 그는 모든 통제권을 잃었다. 밤은 추웠다. 그는 나무들 사이로 부는 바람 소리를 들었다. 그리고 나서 그는 또 다른 소리, 희미하고 리듬감 있는 두드림을 들었다. 그것은 연필이 아니었다. 그것은 금속이 금속에 부딪히는 소리였다. 그것은 차고 쪽에서 나고 있었다. 안재혁은 차가운 공포를 느꼈다. 그는 문을 박차고 잔디밭을 가로질러 밤속으로 달렸다. 안재혁은 달렸다. 그의 값비싼 가죽 신발은 부드럽고 완벽하게 손질된 잔디 속으로 약간 가라앉았다. 밤 공기는 차가웠다. 그것이 그의 얼굴을 갈랐다. 그는 자신의 손의 따끔거림, 그 때림의 메아리를 느꼈다. 그는 그의 관자놀이에서 피가 쿵쾅거리는 것을 느꼈다. 그는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이었다. 그는 문제 쪽으로 달려가고 있었고 그는 그것을 불로 해결할 것이었다. 그가 크고 분리된 차고에 가까워질수록 소리는 더 커졌다. 그것은 차를 주차하는 장소라기보다는 현대 미술 갤러리처럼 보이는 구조물이었다. 그 위에는 선임 직원을 위한 평범한 방 2개짜리 아파트가 있었다. 은영과 그녀의 딸을 위한. 두드림은 날카로웠다. 딸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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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딸깍. 그것은 금속이 금속에 부딪히는 소리였다. 안재혁은 건물의 모퉁이를 돌았고 그를 보았다. 민규는 차고 안에 있지 않았다. 그는 그 옆에 자갈길 위에 서 있었다. 그는 근처 정원 카트에서 잡고 무거운 렌치를 집어들었다. 그는 아파트 창문 바로 아래에 서서 벽을 따라 올라가는 금속 배수관에 암호를 두드리고 있었다. 그는 소녀와 소통하고 있었고 그에게 직접적으로 반항하고 있었다. 민규, 안재혁이 포효했다. 그의 목소리가 돌벽에 울려 퍼졌다. 민규는 두드리는 것을 멈췄다. 그는 돌아서서 집에서 비치는 불빛에 얼굴이 창백했다. 그는 렌치를 무기처럼 쥐고 있었다. 가세요. 민규는 낮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것 내려놓고 당장 집으로 돌아와. 안재혁은 그에게 다가갔다. 안 돼. 다시는 말하지 않겠다, 민규. 이건 이제 끝이다. 너는 이 환상과 끝이야. 너는 저 소녀와 끝이야. 그들 위에 아파트에 불이 켜졌다. 창문이 미끄러지듯 열렸다. 민규. 소희의 작은 목소리가 아래로 들려왔다. 그녀는 창문 밖으로 몸을 내밀었고 그녀의 금발 머리가 빛을 받았다. 그녀는 작고 겁에 질려 보였다. 소희, 안으로 들어가. 문 잠가. 민규가 그녀에게 소리쳤다. 소희, 내 엄마 불러와. 안재혁이 명령했다. 소녀는 창문에서 사라졌다. 네가 뭘 했는지 보이지? 안재혁은 아들에게 손가락질하며 말했다. 네가 이 혼란을 내 집에 가져왔어. 네가 이 사람들을 끌어들였어. 제가 가져왔다고요? 민규가 정말로 망가진 소리를 내며 웃었다. 아버지가 이렇게 만들었잖아요. 아버지는 참을 수 없었죠.
제가 가진 단 하나의 것, 아버지에게서 오지 않은 단 하나의 것, 중요한 단 하나의 것을 참을 수 없었죠. 중요하다니, 애들 장난이 아니에요. 민규가 목소리가 갈라지며 소리쳤다. 이건 혼자가 아니라는 것에 관한 거예요. 아버지는 절대 이해하지 못할 거예요. 그는 가정부의 말을 되풀이하고 있었다. 안재혁은 순수한 분노의 섬광을 느꼈다. 이것은 감염이었다. 소녀와 그녀의 엄마, 그들이 그의 아들에게 이 약하고 감상적인 생각들로 감염시켰다. 차고의 옆문이 열렸다. 은영이 가디건을 두르며 달려나왔다. 그녀는 잠옷 차림이었다. 그녀의 얼굴은 잠과 공포로 주름져 있었다. 사장님, 제발요. 무슨 일이에요? 그녀는 안재혁과 민규를 번갈아 보며 울부짖었다. 민규, 렌치로 뭘 하는 거니? 그는 내게 반항하고 있다. 은영, 안재혁은 그의 목소리를 위험할 정도로 차가운 수준으로 낮췄다. 내가 명시적으로 금지했는데도 그는 한밤중에 여기에 나와 당신의 딸과 소통하고 있다. 저는 몰랐어요, 사장님. 저는 자고 있었어요. 은영은 손을 비볐다. 소희, 이리 내려와. 소희가 엄마 뒤 문에 나타났다. 그녀는 단순한 흰색 잠옷을 입고 있었다. 그녀는 거대한 어두운 집을 배경으로 아주 작아 보였다. 이게 내가 말한 것이다, 은영. 이것이 방해물이다. 이것이 독이다. 제발요, 사장님. 은영이 애원했다. 다시는 안 그럴 거예요. 제가 못하게 할게요. 제발, 안 사장님. 이러지 마세요. 그가 뭘 했는데요? 민규가 은영의 겁에 질린 얼굴을 보며 물었다. 그가 뭘 했어요? 그는 그녀를 해고하겠다고 위협했다, 민규. 안재혁은 아들에게 눈을 고정한 채 말했다. 그리고 이제 나는 그것을 실행할 것이다. 이것이 네 행동의 결과다. 은영은 작은 흐느낌을 터뜨렸다. 안 돼요, 사장님. 제발, 저는 갈 곳이 없어요. 저에게는 아이가 있어요. 당신은 당신의 딸이 내 가족을 방해하도록 허락하기 전에 그것을 생각했어야지. 안재혁이 말했다. 소희는 아무것도 방해하지 않았어요. 민규가 소리쳤다. 그는 렌치를 자갈 위에 던졌다. 그것은 크고 금속성의 소리를 내며 떨어졌다. 제가 그랬어요. 제가 그녀에게 부탁했어요. 저에게 가르쳐달라고 빌었어요. 그녀는 아버지의 모든 바보 같은 과외 교사들보다 더 똑똑해요. 그녀는 그들보다 더 나아요. 아버지보다 더 나아요. 민규는 걸어가서 은영과 소희 옆에 서서 아버지를 마주 보았다. 그는 소년이었지만 그 순간 그는 그들을 보호하는 남자처럼 보였다. 그들은 저에게 아버지가 되어준 것보다 더 가족이에요. 민규가 말했다. 그 말은 조용했지만 차가운 밤 공기를 갈랐다. 그것이 최종적인 배신이었다. 안재혁은 아들이 가정부와 그녀의 아이를 변호하며 서 있는 것을 보았다. 그는 그들 셋을 보았다. 그에게 맞서는 이상하고 반항적인 작은 가족. 그는 아들을 잃었다. 그 생각은 그를 슬프게 하지 않았다. 그것은 그를 격분하게 만들었다. 은영, 안재혁이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평평했고 모든 감정이 없었다. 당신은 해고야. 당신과 당신의 딸은 내일 아침 9시까지 이 부지를 떠나야 한다. 내가 경비원을 불러 당신들을 호송하게 할 것이다. 안 돼, 사장님. 세상에 안 돼요. 제발. 은영은 이제 공개적으로 울고 있었고 손으로 입을 가렸다. 민규가 한 걸음 앞으로 나섰다. 아빠, 안 돼요. 이럴 수 없어요. 이건 제 잘못이에요. 저를 벌하세요. 저를 부트캠프에 보내세요. 제가 갈게요. 당장 갈게요. 제발 그들에게 이러지 마세요. 이미 끝났다. 안재혁이 말했다. 그는 아들의 절망적이고 간청하는 얼굴을 보았다.
처음으로 민규는 흥정하고 있었다. 그는 항복을 제안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것은 안재혁을 더 강력하게 느끼게 할 뿐이었다. 그는 마침내 지렛대를 찾은 것이다. 안 돼. 안재혁이 다시 말했다. 너희는 배울 것이다. 너희 둘 다 배울 것이다. 행동에는 결과가 따른다는 것을. 그는 아들과 울고 있는 가정부를 지나쳐 바라보았다. 그는 소녀를 보았다. 소희는 울고 있지 않았다. 그녀는 완벽하게 가만히 서 있었다. 그녀의 작고 창백한 얼굴은 가면이었다. 그녀는 그저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의 눈은 맑고 꾸준했다. 그들은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지 않았다. 그들은 다른 무언가로 가득 차 있었다. 그것은 연민처럼 보였다. 그녀에게서 오는 그 시선은 최종적인 모욕이었다. 본보기가 되어라, 안재혁이 말했다. 그는 돌아서서 집으로 걸어 돌아갔다. 그의 등은 고닫고 그의 발걸음은 자갈길 위에서 일정했다. 그는 은영의 흐느끼는 소리를 뒤로하고 떠났다. 그는 어둠 속에 홀로 서 있는 그의 아들을 남겨두었다. 그는 사무실로 들어가 문을 잠갔다. 그는 그의 흑요석 책상에 앉았다. 그는 암울하고 공허한 승리를 느꼈다. 그는 이겼다. 그는 동맹을 깼다. 그는 통제를 재확립했다. 그는 해가 뜨기를 기다렸다. 새벽에 안재혁은 여전히 그의 책상에 있었다. 그는 잠들지 않았다. 그는 그의 화면에 있는 손익 계산서를 응시하고 있었지만 그것들을 보지 못했다. 그는 계속해서 소녀의 얼굴, 그 연민의 시선을 보았다. 그는 차 엔진 소리를 들었다. 그의 차가 아니었다. 그것은 오래된 엔진 소리였고 덜컹거리고 약했다. 그는 일어서서 창문으로 걸어갔다. 20년 된 세단이 서비스 입구 옆에 주차되어 있었다. 그것은 은영의 차였다. 안재혁은 그의 경비 책임자인 로버트라는 남자가 열린 트렁크 옆에 서 있는 것을 보았다. 은영과 소희는 낡은 여행 가방 2개를 들고 있었다. 그들은 이야기하고 있지 않았다. 은영은 패배한 것처럼 보였다. 그녀의 얼굴은 울어서 부어 있었다. 그녀는 차의 뒷문을 열고 소희를 태웠다. 안재혁은 그의 아들 민규가 집에서 달려 나오는 것을 보았다. 그는 어젯밤과 같은 옷을 입고 있었다. 잠깐, 잠깐. 민규가 소리쳤다. 그는 은영에게 달려갔다. 그는 무언가를 들고 있었다. 봉투였다. 은영, 제발요. 민규가 말했다. 그는 숨을 헐떡이고 있었다. 그는 봉투를 그녀의 손에 쥐어주려고 했다. 이게 제가 가진 전부예요. 200만 원의 원이에요. 제 용돈이에요. 전부 현금이에요. 제발 받아주세요. 은영은 고개를 저으며 그의 손을 밀어냈다. 안 돼, 민규. 그럴 수 없어. 제발요. 이건 다 제 잘못이에요. 다 제 잘못이라고요. 받아가세요. 아파트 구하세요. 안 돼. 작은 목소리가 말했다. 소희가 차에서 내렸다. 그녀는 민규에게 걸어갔다. 그녀는 작고 바랜 책을 들고 있었다. 그것은 천으로 장정된 것이었다. 이건 네 잘못이야. 그녀가 말했다. 민규는 마치 그녀가 자신을 때린 것처럼 움츠러들었다. 소희, 난 정말 미안해. 그는 네 아버지야. 그녀가 말했다. 하지만 언어를 배우지 않은 건 네 잘못이야. 뭐라고? 민규는 혼란스러워 보였다. 너는 글자들을 배웠지. 언어를 배우지 않았어. 이건 단지 도움을 위한 것이 아니야. 이건 진실을 위한 거야. 그녀는 책을 내밀었다. 이건 우리 증조 할아버지의 것이었어. 이건 포로 수용소에서의 그의 일기야. 소희, 내가 그걸 가질 순 없어. 민규가 속삭였다. 가져야 해. 그녀가 말했다. 54페이지. 우리 증조 할아버지.
그의 가족 중 암호를 아는 사람은 그뿐만이 아니었어. 그의 대위도 알았어. 그 대위는 부유한 집안의 젊은 남자였어. 그는 거기 있을 필요가 없었지만 있었지. 그는 그의 부하들과 함께 포로로 잡혔어. 안재혁은 창문에서 바라보았고 이상하고 차가운 느낌이 그의 가슴을 옥죄었다. 대위가 병에 걸렸어. 소희가 아침 공기 속에서 맑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는 암호를 사용해서 우리 증조 할아버지에게 비밀을 말했어. 그의 아내에게 전하는 메시지. 하지만 그는 집에 돌아가기 전에 죽었지. 우리 증조 할아버지는 전쟁 후에 그 아내를 찾으려고 했지만 그녀는 사라졌어. 그는 그 메시지가 지킬 수 없는 약속이라고 말했어. 그녀는 책을 민규의 손에 밀어 넣었다. 메시지가 뭐였는데? 민규가 물었다. 54페이지에 있어. 소희가 말했다. 네가 비겁하지 않다면 번역하기 어렵지 않을 거야. 그녀는 위를 올려다보았다. 민규를 지나 경비원을 지나 안재혁의 사무실 창문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녀는 그가 거기에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녀는 내내 알고 있었다. 그녀는 그를 똑바로 보고 있었다. 잘 가, 민규. 그녀가 말했다. 그녀는 다시 차에 탔다. 은영은 민규에게 마지막으로 슬픈 시선을 보낸 다음 운전석에 탔다. 차는 시동이 걸리고 덜컹거리더니 긴 진입로를 따라 천천히 굴러 내려갔다. 민규는 책을 들고 그저 그 자리에 서 있었다. 안재혁은 차가 사라질 때까지 지켜보았다. 그는 그의 아들, 거대하고 텅 빈 진입로 위에 홀로 서 있는 모습을 보았다. 그는 갑작스럽고 끔찍한 감정으로 가득 찼다. 전설적인 참전 용사, 부유한 집안의 젊은 대위. 비밀 메시지, 소음 아래 숨겨진 것들을 들어야 해요. 안재혁은 창문에서 돌아섰다. 그는 책상으로 걸어갔다. 그는 서랍을 열고 그의 아버지의 통신부대 매뉴얼을 꺼냈다. 그는 사무실 문을 열고 그의 아들을 찾으러 걸어 나갔다. 안재혁은 자갈밭을 가로질러 걸었다. 그의 발소리는 조용한 아침에 컸다. 민규는 그의 아버지가 몇 걸음 거리에 있을 때까지 돌아보지 않았다. 그가 아버지를 보았을 때 그의 눈은 차가웠다. 제가 그들과 함께 가지 않는지 확인하러 오셨나요? 민규가 물었다. 그의 목소리는 거칠었다. 걱정 마세요. 그들은 저를 원하지 않았을 거예요. 민규, 안재혁이 말했다. 그는 멈췄다. 그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다. 미안하다는 말은 낯선 말이었다. 그것들은 그의 목에 걸려 있었고 그가 한 번도 배운 적 없는 언어였다. 그래서 그는 얇고 짙은 파란색 책을 내밀었다. 공식통신부대 매뉴얼 43년. 민규는 그 책을 응시했다. 그게 뭐예요? 내 할아버지의 것이었어. 안재혁이 목소리를 낮춰 말했다. 안 윌리엄. 그는 전쟁에서 통신병이었지. 민규의 시선은 매뉴얼에서 자신의 손에 들린 바렌 일기로 깜빡거렸다. 그는 다시 아버지를 보았고 그의 표정은 혼란과 깊고 지친 의심이 섞여 있었다. 왜 이걸 저에게 보여주세요? 민규가 물었다. 54페이지. 안재혁이 말했다. 그것은 요청이 아니었다. 그것은 공유된 목적의 진술이었다. 그 소녀 소희가 말했지. 대위, 부유한 대위. 깨달음이 민규의 얼굴에 천천히 떠올랐다. 아버지 생각은요? 내가 뭘 생각하는지 모르겠다. 안재혁이 말했다. 그리고 그것은 그가 수년 동안 했던 말 중 가장 정직한 말이었다. 하지만 나는 알아낼 작정이다. 우리는 서재를 사용할 것이다. 그는 대답을 기다리지 않았다. 그는 돌아서서 집으로 걸어 돌아갔다. 오랜 시간이 지난 후 그는 그의 아들의 발소리가 그를 따르는 것을 들었다.
오래된 서재는 그가 떠났을 때와 똑같았다. 어둡고 침묵했고 가죽 냄새가 났다. 안재혁은 그의 아버지의 오래된 책상 위에 놓인 하나의 녹색 은행원 램프를 켰다. 방의 나머지는 그림자 속에 남아 있었다. 안재혁은 통신 매뉴얼을 책상 위에 놓았다. 민규는 그의 옆에 서서 작고 천으로 장정된 일기를 그 옆에 두었다. 민규의 손은 약간 떨리고 있었다. 그는 일기를 펼쳤다. 페이지는 얇았고 거의 양파 껍질 같았다. 필체는 작고 빽빽하며 믿을 수 없을 정도로 깔끔했다. 그는 그들의 감방 스케치를 지나 페이지를 넘겨 54페이지에 도착했다. 그것은 1944년 8월로 날짜가 표시되어 있었다. 넓은 오른쪽 여백에는 페이지 상단에서 하단까지 점과 선으로 된 하나의 얇은 열이 있었다. 이거예요. 민규가 속삭였다. 그는 일기 항목의 상단을 가리켰다. 그것은 이름으로 시작했다. 윌리엄 안대위, 오늘 더 나빠지다. 안재혁은 그의 피가 차가워지는 것을 느꼈다. 그는 그의 아버지의 매뉴얼의 등 부분을 보았다. 발엔 금색 글자로 안윌리엄이라는 이름이 찍혀 있었다. 저의 할아버지 민규가 숨쉬듯 말했다. 암호를 읽자 안재혁이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갈라졌다. 그들은 책상 위로 몸을 숙였고 그들의 머리는 가까웠다. 녹색 램프는 두 책 위에 작은 빛의 웅덩이를 드리웠다. 다음 30분 동안 서재는 그들의 조용한 중얼거림으로 가득 찼다. 민규는 날카로운 눈으로 바랜 표시들을 훑었다. 안재혁은 분석적인 마음으로 매뉴얼의 페이지를 넘겼다. 그것은 서툰 과정이었다. 이게 점 하나니 아니면 두 개니? 안재혁이 물으면 선이에요. 제 생각엔 N을 만드는 것 같아요. 민규가 대답하곤 했다. 처음에는 글자들이 의미 없는 뒤죽박죽을 형성했다. 그들은 그것들을 새 노트에 적었다. 이거 쓰레기예요. 민규가 몸을 뒤로 젖히며 말했다. 그냥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소희가 우리를 속였어요. 아니, 안재혁이 말했다. 그는 글자들을 응시하고 있었다. 그의 마음은 숫자에는 매우 날카로웠지만 지금은 격렬하게 작동하고 있었다. 우리는 단순히 해독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죽어가는 남자로부터 번역하고 있다. 그는 그들이 적어놓은 표시들 중 한 줄을 가리켰다. 봐, 안재혁이 말했다. He was sick or in the dark. 그는 그가 들은 것을 철자하고 있었다. 지켜줘 힘. 민규의 눈이 커졌다. 맞아요. 그리고 이 부분은 이름에서 차갑고 무거운 공포가 안재혁의 뱃속에 자리 잡았다. 누구를 지켜줘? 그를, 아버지를, 할아버지를. 민규가 말했다. 그는 대위였잖아요. 소희는 메시지가 그의 아내를 위한 것이라고 했어요. 너의 엄마. 나를 지켜줘. 안재혁이 속삭였다. 안씨 가문의 이름에서 나를 지켜줘. 그는 그들이 적어놓은 첫 줄을 보았다. 그는 두드리고 있었다. 안재혁이 생각하며 말했다. 그는 글자 하나를 놓쳤다. 그는 그것들을 섞었다. 그는 그 단어를 들었지만 잘못 썼다. 그는 그 뒤죽박죽을 응시하며 그의 마음속에서 구성 요소들을 재배열했다. 부담, 그는 속삭였다. 그는 부담을 의미했다. 그는 다음 덩어리를 보았다. 그리고 이것은 후에 안재혁은 노트에 그 단어들을 썼고 그의 인생에서 처음으로 그의 손이 떨렸다. 부담, 후회, 이름에서 그를 지켜줘. 안재혁은 그의 아버지의 가죽 의자에 풀썩 주저앉았다. 그의 무게 아래에서 의자가 한숨을 쉬었다. 그는 다시 17살 소년이었다. 그는 그의 아버지
윌리엄을 기억했다. 조용한 남자, 슬픈 남자, 이 서재에 앉아 벽을 응시했던 남자. 안재혁은 그의 아버지의 슬픔을 싫어했다. 그는 그것을 약점으로 보았다. 그는 스스로 더 강해지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안씨 가문의 이름을 결코 부서질 수 없는 강력한 무언가로 만들 것이었다.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그는 그의 아버지가 죽으면서 후회했던 바로 그 존재가 되었다. 그는 부담, 이름이 되었다. 그는 싱글맘을 위협했다. 그는 그의 아들을 때렸다. 그는 민규와 연결된 유일한 사람을 쫓아냈다. 모두 하나의 생각, 하나의 이름을 보호하기 위해서였다. 그는 나를 구하려고 했던 것이다. 안재혁이 속삭였다. 나의 아버지, 그는 포로였다. 그리고 그는 내가 될 모습으로부터 나를 구하려고 했던 것이다. 그는 그의 아들을 보았다. 민규는 그를 보고 있지 않았다. 그는 벽에 걸린 안윌리엄의 액자 사진을 보고 있었다. 깔끔한 군복을 입고 웃고 있는 젊은 남자. 그는 대위가 아니었어요. 민규가 조용히 말했다.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아버지의 아버지. 그는 소희의 증조할아버지처럼 그냥 일병이었어요. 안재혁은 혼란스러워하며 올려다보았다. 뭐라고? 하지만 소희는 부유한 대위라고 했잖아. 거짓말을 한 거예요. 민규가 말했다. 아니면 아버지가 듣게 만들기 위해 다른 이야기를 한 것이겠죠. 그럼 대위는 누구였지? 안재혁이 물었다. 모르겠어요. 민규가 말했다. 어쩌면 대위는 없었을 수도 있죠. 어쩌면 그냥 두 남자, 어둠 속에서 벽을 두드리던 두 일병이었을 수도 있죠. 그중 한 명은 아버지의 아버지였고 한 명은 소희의 증조할아버지였을 수도 있죠. 진실이 와닿았다. 그것은 어떤 이야기보다도 더 무겁고 단순했다. 부유한 대위는 없었다. 60년 이상 약속을 지킨 한 남자, 존 헤이스만 있었다. 그는 그의 친구 안윌리엄의 비밀을 간직하고 있었다. 그가 물려준 비밀, 부담. 그의 증손녀, 12살짜리 소녀가 마침내 메시지를 전달할 때까지 아내에게가 아니라 아들에게, 그리고 그 손자, 재벌 안재혁, 거물, 모든 것을 통제하는 남자는 그의 손으로 그의 머리를 감쌌다. 그는 소리를 내지 않았지만 그의 어깨는 떨렸다. 그는 성인이 된 이후 처음으로 완전히 그리고 전적으로 말문이 막혔다. 민규는 서재에 서서 아버지를 지켜보았다. 그는 아버지가 우는 것을 본 적이 없었다. 그는 아버지가 강력하고 확신에 찬 모습 외에는 어떤 모습도 본 적이 없었다. 이제 도시 스카이라인의 절반을 통제하는 남자가 부서진 것처럼 보였다. 그는 죽은 아버지의 의자에 앉아 그의 얼굴을 손에 묻은 한 남자일 뿐이었다. 민규는 움직이지 않았다. 그는 말하지 않았다. 그의 가슴 속에 수년 동안 살아왔던 분노, 뜨겁고 단단한 돌이 마침내 녹기 시작하는 것을 느꼈다. 그것은 이상하고 조용한 이해로 대체되었다. 오랜 시간이 지난 후 안재혁은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은 붉었다. 그는 더 늙어 보였다. 그는 그의 아들을 보았다. 내가 그들을 찾아야 한다. 그는 쉰 목소리로 말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하실 건데요? 민규가 물었다. 그는 잔인하게 묻는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실제 질문이었다. 모르겠다. 안재혁이 말했다. 그는 책상에서 일어섰다. 그는 불안정했다. 하지만 나는 시작해야 한다. 그는 책상 위에 전화를 집어들었지만 그의 조종색에 전화하지 않았다. 그는 그의 변호사들에게 전화하지 않았다. 그는 그의 경비 책임자에게 전화했다. 로버트, 그가 말했다. 나 제임스다. 은영을 찾아야 한다.
그녀는 20년 된 세단에 있을 거야. 그래, 지금 당장 그녀를 찾아야 한다. 모든 자원을 사용해. 교통카메라, 톨게이트. 그녀가 버스를 타게 하지 마. 그녀가 모텔에 체크인하게 하지 마. 그녀를 찾아. 그리고 로버트. 안재혁은 멈췄다. 그는 민규를 보았다. 그녀를 찾으면 공손하게 대해. 존중심을 보여줘. 그녀에게 말해. 내가 그녀를 만나러 가고 있다고 말해. 그게 전부다. 그녀를 발견하는 즉시 내게 전화해. 그는 전화를 끊었다. 그는 책상에서 차 열쇠를 움켜쥐었다. 가자. 그가 민규에게 말했다. 어디로요? 우리는 그들이 어디 있는지 모르잖아요. 우리는 운전할 것이다. 안재혁이 말했다. 그가 전화할 때 우리는 준비되어 있을 것이다. 나는 여기 앉아있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검은 벤틀리, 안재혁이 그의 가장 중요한 회의에 사용하는 바로 그 채 탔다. 하지만 이번에는 안재혁이 운전석에 앉았다. 그의 운전기사는 없었다. 민규는 조수석에 앉았다. 민규가 기억하는 한 그들이 단둘이 차 안에 있었던 것은 처음이었다. 안재혁은 긴 진입로에서 나와 큰 길로 나섰다. 그는 운전했고 그의 손은 핸들에 꽉 쥐어져 있었다. 침묵은 무거웠지만 더 이상 분노하지 않았다. 그것은 새롭고 불확실한 침묵이었다. 그녀는 단지 아이일 뿐이에요. 민규가 창밖을 보며 조용히 말했다. 12살짜리 소녀. 그녀가 그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니. 할아버지에 대해서도. 그녀는 단지 아이가 아니다, 민규. 안재혁이 말했다. 그녀는 60년 동안 약속을 지킨 남자의 증손녀이다. 그녀는 비범하다. 그리고 나는 그녀를 문제, 방해물처럼 대했다. 내가 그녀의 엄마에게 한 짓과 너에게 한 짓. 안재혁의 손가락마디는 핸들 위에서 하얗게 변해 있었다. 그는 그의 오른손을 곁눈질했다. 그의 아들을 때렸던 손. 그것에 대한 변명의 여지는 없다. 그는 미안하다는 말을 할 수 없었다. 아직은. 하지만 그는 할 것이다. 왜 할아버지를 미워하셨어요? 민규가 물었다. 안재혁은 오랫동안 침묵했다. 미워하지 않았다. 그가 말했다. 나는 부끄러웠다. 그는 너무 조용했다. 그가 전쟁에서 돌아온 후 그는 그저 슬펐다. 그는 그 서재에 몇 시간 동안 앉아있곤 했다. 나는 그가 약하다고 생각했다. 나는 그가 내게 준 안씨 가문의 이름이 약하다고 생각했다. 나는 내 평생을 그 반대가 되려고 노력했다. 강하고 시끄럽고 통제하는. 그는 2년 동안 포로 수용소에 있었어요, 아빠. 민규가 말했다. 그는 약하지 않았어요. 그는 그저 싸움을 끝낸 것뿐이었어요. 그는 내게 시작하지 말라고 말하려고 했던 것이다. 안재혁이 속삭였다. 그리고 나는 듣지 않았다. 차 안에 전화가 울렸다. 안재혁은 스피커폰으로 설정했다. 로버트, 말해. 사장님, 그들을 찾았습니다. 차가 시 외곽 20km 지점에서 고장났습니다. 그들은 길가 식당에 있습니다. 12번 국도의 빨간 수탉 식당입니다. 그들은 괜찮은가? 안재혁이 목소리를 날카롭게 하며 물었다. 지쳐 보이지만 다치지는 않았습니다, 사장님. 내가 가고 있다. 안재혁이 말했다. 그는 가속 페달을 밟았다. 차가 앞으로 튀어나갔다. 빨간 수탉 식당은 작은 조립식 건물이었다. 그 불빛은 회색 아침에 대비되어 윙윙거리는 형광 노란색이었다. 자갈 주차장은 은영의 오래되고 김이 나는 차와 방금 도착한 견인차를 제외하고는 거의 비어 있었다. 안재혁과 민규는 벤틀리에서 내렸다. 식당 안에 모든 눈이 완벽하게 맞춘 양복을 입은 재벌과
그의 구겨진 비싼 옷을 입은 아들을 지켜보았다. 그들은 안으로 들어섰다. 문에 달린 종이 딸랑거렸다. 식당은 오래된 커피와 튀김 기름 냄새가 났다. 은영과 소희는 창가 부스에 있었다. 은영은 식당의 공중전화로 누군가에게 이야기하고 있었고, 그녀의 등은 문을 향하고 있었고, 그녀의 목소리는 광적이었다. 소희는 테이블에 홀로 앉아 있었고, 그녀 앞에는 물 한 잔이 있었다. 그녀는 작고 창백하며 지쳐 보였다. 소희는 종이 딸랑거릴 때 올려다보았다. 그녀의 눈은 안재혁의 눈과 마주쳤다. 그녀는 놀란 것처럼 보이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그를 지켜보았다. 은영은 전화에서 돌아섰다. 그녀가 안재혁을 보았을 때 그녀의 얼굴은 모든 색이 빠져나갔다. 그녀는 수화기를 내려놓았고 그녀의 손은 떨리고 있었다. 사장님, 그녀가 속삭였다. 우리는 차 때문에요. 막 떠나려던 참이었어요. 은영, 안재혁이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조용했다. 그는 그들의 부스로 걸어갔다. 앉으세요. 그와 민규는 부스의 다른 쪽에 미끄러져 앉았다. 빨간 비닐은 갈라져 있었다. 안재혁은 은영을 보았다. 그는 그녀의 12살짜리 딸을 보았다. 그는 이것을 고치기 위해 여기에 왔지만 그들 맞은편에 앉아있는 자신이 부서진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미안합니다. 그가 말했다. 그 말은 마치 수십 년 동안 사용하지 않은 것처럼 녹슬어 있었다. 내가 당신에게 한 짓은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나는 잔인했고 내가 틀렸습니다. 은영은 입을 벌린 채 쳐다보았다. 그녀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다. 당신의 증조할아버지, 안재혁이 소희에게 돌아서며 말했다. 그리고 나의 아버지, 그들은 친구였습니다. 그들은 영웅이었습니다. 너는 내 평생 내가 들어야 할 메시지를 전달했다. 그리고 나는 그것 때문에 너를 벌했다. 그는 그의 재킷 안으로 손을 넣었다. 수표책을 위해서가 아니었다. 그는 바렌 천장정의 일기를 꺼냈다. 그는 그것을 테이블 위로 소희에게 밀어 넣었다. 이것은 당신 가족의 것입니다. 그가 말했다. 이것은 우리 가족이 소유한 것 중 가장 가치 있는 것입니다. 소희의 작은 손이 책 위에 놓였다. 은영, 안재혁이 목소리를 가다듬으며 계속했다. 나는 당신에게 제발 돌아와 달라고 부탁합니다. 나의 가정부로서가 아니라. 그는 그의 아들을 보더니 다시 그녀를 보았다. 나의 집은 집이 아닙니다. 그것은 건물입니다. 그것은 비어 있습니다. 나의 아들은 그에게는 주변에 좋은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나에게도 주변에 좋은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사장님,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은영이 말했다. 나는 재단을 설립하고 있습니다. 안재혁이 말했다. 그 말들은 그가 말하는 대로 떠오르고 있었지만 그는 그것들이 옳다는 것을 알았다. 나의 아버지의 이름과 존 헤이스의 이름으로 참전용사 가족을 돕고 그들의 자녀 교육에 자금을 지원하는 헤이스안 재단을, 나는 그것을 운영할 사람이 필요합니다. 진실성을 가진 사람, 부담을 이해하는 사람. 나는 그 사람이 당신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은영. 새로운 계약, 새로운 급여, 그리고 새로운 집과 함께. 아파트가 아닌 당신이 원하는 곳 어디든 집을. 은영은 이제 울고 있었고 조용한 눈물이 그녀의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그리고 소희, 안재혁이 소녀를 보며 말했다. 내가 전화를 걸었습니다. 주에서 가장 좋은 학교인 사립국제고에 전액 장학금이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당신이 원한다면요. 소희는 울면서 고개를 끄덕이는 엄마를 보았다. 소희는 민규를 보았다. 그는 그녀에게 작고 희망에 찬 고개를 끄덕였다.
마침내 소희는 안재혁을 보았고 그 똑같은 꾸준하고 불안하게 만드는 시선이었다. 그리고 민규는요? 소희가 물었다. 아직도 그를 부트캠프에 보내실 건가요? 안재혁은 그의 아들을 보았다. 그 안에 마지막 벽이 무너지는 것을 느꼈다. 그는 테이블을 가로질러 손을 뻗어 민규의 팔에 얹었다. 아니, 안재혁이 말했다. 민규는 머무를 것이다. 그는 새로운 과외 교사를 얻었다. 만약 그녀가 그를 받아준다면. 소희는 오랫동안 그를 지켜보았다. 그러더니 처음으로 작고 미세한 미소가 그녀의 입가에 닿았다. 그는 배우는 게 느려요. 그녀가 말했다. 하지만 가르칠 수 있을 것 같아요. 안재혁은 마치 30년 동안 참아왔던 것처럼 숨을 내쉬었다.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로버트가 당신의 차를 견인하고 있습니다. 수리되거나 교체될 것입니다. 당신이 선호하는 대로요. 우선 집으로 갑시다. 몇 주 후 오래된 서재는 다르게 보였다. 무거운 커튼은 걷혔다. 창문은 열려 있었다. 햇빛이 방 안으로 쏟아져 들어왔고 공중에서 춤추는 먼지들을 비추었다. 안재혁은 단순한 스웨터를 입고 문간에 서 있었다. 바닥에 햇볕이 잘 드는 곳에는 민규와 소희가 앉아 있었다. 그들 사이에는 안재혁이 그의 아버지의 책상에서 발견한 구식모스 부호 연습 키가 있었다. 민규는 느리고 신중한 리듬을 두드리고 있었다. 점선, 점점점, 점선. 소희는 듣고 나서 훨씬 더 빠르고 더 복잡한 메시지를 두드렸다. 민규가 웃었다. 내가 물어본 게 아니잖아. 알아, 소희가 말했다. 내 문법을 고치고 있었어. 안재혁은 그들을 지켜보았다. 그는 방해하지 않았다. 그는 그저 문간에 서서 리듬감 있는 두드림을 들었다. 그것은 그가 마침내 이해하는 언어였다. 그것은 전쟁의 암호가 아니었다. 그것은 재벌들의 비밀이 아니었다. 그것은 연결의 소리였다. 빗속에서 서로의 말을 듣기로 선택한 두 사람의 소리. 혼자가 아니라는 소리. 그는 돌아서서 조용히 복도를 걸어 내려갔고 그들을 평화 속에 남겨두었다.